제3장 대기오염의 종류와 해, 대기오염, 우주먼지, 자외선, 뭐 이런 등등, 산성비 등등. 자, 미세먼지, 홍동주, 글그림. 자,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주먼지, 미세먼지는 지구 밖 우주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태고적부터 진행된 것으로 지금도 많은 양의 우주먼지가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 이 우주먼지를 우주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1mm 이하의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끊임없이 운석 충돌이 일어나며 그 부스러기 중에 일부가 지구로 날아듭니다. 대개는 대기권을 진입할 때 타버리고 큰 입자만 타면서 거의 먼지 수준으로 지구 내에 들어옵니다. 그 양이 무려 연간 1만 4천여 톤에 달합니다. 엄청나네요. 이 중에 한국에 떨어지는 우주먼지의 양은 매년 8.4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지구 전체 면적의 약 0.06%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먼지가 대기 속에서 흩날리고 바람의 영향으로 빠져나가는 까닭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쌓이지만 문제가 될 만큼의 양은 아닙니다. 양은 뭐 이렇게 많지만 전체적으로 흩어지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주먼지가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자외선. 자외선은 태양에서 내뿜는 빛의 파장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이 빛은 지상으로부터 13에서 50km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통과해서 지구의 살균 작용과 인체의 비타민 D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적외선을 열선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화학작용이 강한 자외선은 화학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은 오히려 피부암과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현재 지구는 오존의 과다 유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햇빛의 파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외선, 또 적외선 이런 것들도 인체에 얼마나 해를 줄까요? 이런 오존은 뭐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성층권 오존층은 이들 UV를 모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흡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외선도 하나의 미세먼지로 취급할 수 있다. 오존은 성층권 내에서도 25에서 30km 부근에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 전체 오존의 90% 이상이 존재합니다. 남은 10% 미만은 지구 상공 20km 지점에 뭉쳐 오존층을 형성합니다. 오존. 세계의 산소 원자로 구성해서 등등 이렇게 바닷가에 특히 오존층은 유해한 자외선을 방어 및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환경재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존층은 독성이 강한 가스 물질로 변해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며 이때 기침, 메스꺼움을 발생한다. 또 기관지염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오존층이 너무 강할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오존 농도가 이렇게 높을 때는 ppm이 높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배출가스란 배기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기체나 미립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비롯해서 비행기, 배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석유의 불완전 연소에 따른 오염 물질입니다. 인류가 석유를 가장 강력한 에너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석유 소비가 크게 늘어났고 이로써 배출가스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출가스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자동차입니다. 그 내용물은 수증기와 탄산가스가 대부분이지만 물, 탄산, 석유계 인류가 함유한 유황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아황가스, 이일산화탄소, 알데히드, 납, 화합물 등의 독성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이 밖에도 질소, 산화물, 또 철, 니켈 등의 중금속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장기간 잠복하면서 인체를 괴롭힙니다. 이건 역시 미세먼지에 속합니다. 배출가스, 일산화, 야황산, 니켈, 질소, 화합물, 이렇게. 자, 화석 연료는 오래전 지구상의 동식물은 땅에 묻혀 화석이 되었는데 이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화석 연료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으며 19세기에는 석탄이 풍부한 나라가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했고 지금도 미국의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러시아,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등장하면서 이들 에너지가 첨단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또 세일 오일이 또 많이 차지한다. 문제는 화석 연료 의존도가 미세먼지를 계속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이 연료를 대체하자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1차, 2차, 3차, 4차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석탄, 석유, 핵, 세일 의존을 하게 되는 순서로 바뀌어지는데 핵연료는 어떨까요? 핵연료란 땅 속에 저장한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을 원자로 해서 핵분열을 일으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정에너지에 속하며 화석연료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아 주로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는 사용 후에 폐기 처분을 할 때에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치명적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땅속 깊이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나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파괴로 핵물질에 오염되면 그곳은 죽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근래에 일부에서 핵연료 사용 반대를 외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력 수급 면에서 핵연료를 대체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단계별로 폐지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핵연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처럼 일상화된 오염은 아니어도 한 번의 실수로 발생하는 핵오염의 폐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므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핵연료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있죠. 스모그, 나쁜 공기의 대명사는 바로 스모그입니다. 스모그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의 절정기에 석탄 소비가 늘어난 영국은 대기가 온통 스모그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1872년에 런던에서는 스모그로 인한 사망자가 243명, 1952년에는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런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전자는 순수하게 석탄으로 발생했으나 후자의 원인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도 공급지대로 들어서면 공급용 악취가 심하게 나며 공기의 흐름이 약할 때에는 스모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자동차에 모두 덮개를 씌워 차 안으로 독성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 노력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 거주지를 조성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노동자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모그를 광학 스모그라고 하는데 이는 눈, 코,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석탄보다 석유의 스모그 형태에 잘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에 속하는 서울은 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서울 시민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를 그대로 마시고 있지요. 참 이렇게 대도시가 얼마나 그래서 아토피 비염 환자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천식. 자, 산성비는 스모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산성비입니다. 아하. 산성비란 내리는 빛 속에 질소, 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의 독성 물질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질소, 산화물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이고 황산화물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석유, 석탄의 부산물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대기를 떠다니다가 비가 내리면서 빛 속에 섞이면 황산이나 질산으로 바뀌어 내립니다. 산성비를 맞을 경우에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비는 pH 5.6에서 6.5 산성을 띠고 대한민국은 pH 6.5 이하의 비를 산성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pH 5.0 이하를 산성비로 정의합니다. 산성비의 위협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88년 전체 산림의 54%가 산성비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2,500여 개의 호수 중에서 20%가 산성비로 오염되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그 심각성을 더욱더 일깨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호수의 5분의 1 이상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북부의 100여 개의 호수에서는 연어가 멸종 상태에 이르렀죠. 산성비는 수온을 높여 녹조나 적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식물의 성장 둔화는 물론 땅을 산성화해서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비는 생명의 인태와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빚어내는 끊임없는 산업화와 개발 뒤에는 산성비라는 암울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 고통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입니다. 자, 음식조리. 미세먼지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한때 고등어구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도 되는 듯한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화석 문화로 인해서 가뜩이나 대기오염으로 문제인 상황에서 거리마다 고기를 굽는 연기가 더해져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웃으며 가볍게 넘길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주부들이 폐암에 걸리는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시간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의 영향 탓입니다. 이 물질은 단백질이 열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데 스테이크 1kg은 담배 500개비와 맞먹는 양의 독성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것이 호흡기를 타고 체내로 들어가면 폐암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와 함께 공기 중으로 들어가 미세먼지 농도를 높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으로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추후에는 규제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벤조피렌 이렇게 담배 내가 뭔 죄라고. 자, 고등어구이가 환풍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미세먼지의 차이가 환풍기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환풍기를 세게 돌려서 밖으로 빼내야 되겠습니다. 황사. 봄철만 되면 집중적인 주목을 받던 황사가 근래 미세먼지가 등장하면서 약간 관심 밖으로 밀려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해마다 그 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황사가 미세먼지와 섞여서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황사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노란 비가 자주 내렸고 때로는 하늘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황사의 근원지는 중국의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더 문제시되고 있지요. 황사는 20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모래먼지를 말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240배에 달하는 2000km 제곱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온갖 묘책을 공유하며 고심하지만 사막화를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황사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한국은 황사의 그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 황사. 미세먼지는 파인 더스트는 인위적인 오염물질을 통칭해서 부르는 10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입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공장의 매연, 쓰레기 소각, 건설 현장, 도로, 집, 빈 집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더해져서 갈수록 미세먼지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에 있습니다. 흔히 이들 입자가 뭉친 부피 단위로 계산의 농도별 예보를 발령하는데 30 마이크로그램까지는 좋음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좋음에는 30 정도의 미세먼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0, 120, 150, 또 150 이렇게 나쁨 이렇게 이하입니다. 주의보 발령 기준치는 시민행동. 1시간 평균에 400 마이크로그램 노약자 어린이 이렇게 어린이들. 주의보 금지 미세먼지의 기준 표준은 PM입니다. PM. 어쨌든 이제 이런 경보가 있으면, 주의보나 경보가 있으면은 금지하고 될 수 있으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부유물질이 미세먼지와 만나 섞인 것을 흡입성 먼지라고 하며, 이것은 우리가 호흡할 때 체내에서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유입됩니다. 미세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장기까지 도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굵은 미세먼지는 대개 밖에서 가까운 곳에 도달하지만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여러 장기에 쌓입니다. 참 무섭네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미세먼지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몸속 깊숙이 파고들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환경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을 통해서 초미세먼지를 연간 평균치 25 마이크로그램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규정하고 미세먼지보다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도입해서 초미세먼지의 시간 평균 농도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발령합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일반인 기준에 맞춰서 시간 평균 농도 9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이렇게 있다. 한국이 좀 높게 하고 미국은 좀 낮추고 있네요. 허용도가 한국이 좀 높네요. 우리는 이미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황사, 부유물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폐해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기존 먼지와 달리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이 입자는 어찌나 작은지 우리 몸속에서 면역 과잉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너무 섬세해서 초미세먼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초미세먼지가 이게 자동차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군요. 매연이라든가 그 연료가 타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초미세먼지에 들러붙은 중금속을 걸리지 못한 채 장기에 침투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유전자의 손상을 가해서 세포 개선은 물론이고 돌연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돌연변이는 이내 암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많겠다. 앞으로 초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질환의 발병 사례가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초미세먼지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공기청정기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아주 이 초미세먼지 그래서 참 전기 자동차가 많이 필요하겠다. 청정을 위해서. 일단 미세먼지가 체내로 들어오면은 그것이 유발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체내에 들어온 미세먼지가 쉽게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서 유유자적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한다면 그것은 큰 지장이 되겠군요. 제4장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자세히 보고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호흡기 점막을 자극한다. 우리 몸에서 외부와 직접 맞닿는 기관으로는 호흡기관과 소화기관 그리고 비뇨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막을 형성합니다. 점막은 수분 형태의 끈적거리는 분비액을 내뿜어 매끄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이것은 외부 물질이 직접 닿으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면역의 1차 방어선에 해당합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점막이 튼튼해야만 막을 수 있겠군요. 그나마 성인은 방어력이 강하지만 미숙한 영유아기의 점막이 손상되면 곧바로 감염으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맙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호흡기관에 가장 많은 점막이 있고 여기에는 비강, 코, 후두, 기관지, 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흡기관은 밖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몸 안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도 도맡아 합니다. 피부도 전체 호흡량의 5%를 차지하지만 일반적으로 호흡기관에 넣지 않습니다. 점막에서 점막이 튼튼하면 그나마도 많이 피해를 줄일 수 있겠는데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호흡기가 자극을 받습니다. 호흡으로 외부의 공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의 독소가 점막에 닿을 경우에 점막은 즉각 끈적끈적한 점막으로 미세먼지를 뒤덮어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어 면역이 총출동해서 미세먼지를 청소합니다. 미세먼지가 일정 정도의 양이면 이런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지만 요즘처럼 미세먼지 경보라도 내리는 날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일단 점액의 분비량이 늘어나서 점막이 큰 부담을 떠안고 면역의 과잉 반응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장기화할 경우에 점막 기능이 약해집니다. 점막에 들러붙은 미세먼지와 끈적이는 점액이 뒤엉켜 점막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면서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호흡기관이 병들고 이런 폐질환의 원인으로 진행합니다. 호흡기관이 병들 경우에 산소 유입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활치 못합니다. 이 때문에 산소 결핍증이 발생하면 몸은 독소의 바다로 향하고 맙니다. 호흡기 점막이 참 엄청난 연구를 했네요. 자,
산소 부족을 유발한다. 산소 부족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 번 더 살펴봅시다. 호흡기관의 점막 손상은 몸의 전반적인 대사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영향이란 모든 질병에 노출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인체는 3분 정도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도 사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산소 덕분이죠. 결국에 산소 결핍은 생명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70%는 질소, 21%가 산소, 공기 속 질소는 양도 많고 무거워서 집 표면에 깔아앉는 성질이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 결핍증을 앓는 것입니다. 산소는 생명체의 근원으로 산소가 있으면 반드시 물도 존재합니다. 지구 밖 생명체를 찾을 때 물의 유무를 알아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까닭이지요. 자, 우리 몸의 65%를 차지하는 원소로 산소가 21%, 아르곤, 질소, 공기가 이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는 산소와 만나서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를 연소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산소의 도움으로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산소가 부족하면 충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몸이 비만해지거나 심하면 암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산소 부족은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하고 심호흡, 깊은 호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을 해도 문제군요. 공기와 함께 미세먼지가 체내로 들어오면은 즉 결구는 산소보다 미세먼지를 먼저 만납니다. 이 경우에 즉 결구는 전일의 산소가 아닌 미세먼지를 운반합니다. 그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소와 만난 미세먼지는 불연소로 전환됩니다. 불연소는 몸에 많은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이때 몸은 산성화로 기웁니다. 특히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장기와 조직 기능이 악화됩니다. CH 에너지 분자 세포질에 들어가서 산소가 이렇게 에너지로 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ATP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 미세먼지가 대사는 몸에서 일어나는 분해, 이동, 흡수, 저장, 배출 등 전반적인 화학 반응을 일컫습니다. 이것을 신진대사라고 부르기도 하며 요즘 대사증후군이라고 말들도 하고 있죠. 자, 모든 것에 질량이 있어서 물질 대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소 대신에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이 대사의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를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암, 당뇨, 비만, 자가 면역 질환 등 90% 이상의 질환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본래 몸속에 효소 부족이나 영양소 부족으로 잘 걸리지만 근래에는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이중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영양은 반드시 대사를 거쳐야 세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양이 몸속에 그대로 쌓이고 이는 몸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영양이 자, 앞으로서 더불어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 순환이 잘 되려면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관벽이 매끄럽고 아무것도 들러붙지 않아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혈관벽에 들러붙어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체내에 들어오면 모든 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영양소 이동을 저해하고 흡수와 배출도 어렵게 만듭니다. 세포는 깨끗한 영양을 원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너무 들러붙어 있으면 많이 손질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면역과 생리, 활성물질 효소가 합니다. 본래 자기 고유의 영역에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물질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이지요.
이 경우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세포는 에너지 부족에 시달립니다. 결국 전신은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기력이 떨어지지요. 자, 이렇게 독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몸에 독이 쌓이게 한다. 미세먼지가 몸에 독이 쌓이게 한다. 독은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생성됩니다. 내적 요인은 단 하나, 선천적인 질환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질환을 떠안는 바람에 매일 독이 발생하는 것이죠. 나머지 독의 발생 원인은 모두 외적 요인에 있습니다. 영양 부족, 산소 부족, 스트레스, 환경 요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여기에 속하며 지금은 미세먼지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세먼지를 독이라고 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좀 많은 양의 미세먼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세먼지의 성질이 아주 고약해져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별로 성질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초미세먼지로 여기에 들러붙는 중금속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독은 세포와 면역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대처 반응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체내에서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미세먼지의 공습은 몸을 아주 빠르게 독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독,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자, 이렇게 독은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자연의 독은 몸의 대사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독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독은 대부분 인류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석유화학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이들 독은 체내에서 해독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체내에 그 독을 해독할 물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쌓이면 몸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들러붙은 석유화학 물질은 세포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더 진행될 경우에 장기가 녹슬고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체내에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설령 해독을 할지라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암세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나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미세먼지는 중금속 수치가 낮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세먼지 속에 중금속이 너무 많아 몸에 곧바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체내에 독이 쌓이면 몸은 독의 확전을 막기 위해서 지방으로 감쌉니다. 냉장고처럼 차가운 성질이 있는 지방은 보호와 진정 효과를 내지요. 결국 비만이나 임파선이 붙는 것은 독 때문입니다. 즉 독은 비만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미세먼지 중에서 나카도의 미소 이런 것들이 참 약을 먹었을 때 이 비소들이 가득 차죠. 좀 어지간하면 효소로 다 분해하거나 해독할 수 있는데 인위적인 그 중금속은 어찌할 방법이 없네. 약은 독이다. 약 속에 있는 수많은 그 화학적인 요소들이 몸에 차서 오히려 약이 병을 만든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 질환에 노출이 된다. 병이 나타난다 이 말인데 질병은 크게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구분합니다. 외인성은 대개 피부의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한 결과로 발생하며 내인성은 몸의 내부에서 기인합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감염에 따른 질환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내인성 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병은 병리학이나 생리학 등의 의학적 용어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질환은 개개인의 병적 상태와 심리적 상황으로 하나의 질병이 여러 질환을 일으키거나 여러 질환으로 하나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용합니다. 질환을 병으로 확진하면 약을 처방하며 사회적으로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천덕꾸러기입니다. 미세먼지가 질병의 근간으로서 질환자를 만들고 병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암, 아토피, 만성 피로, 변역 저하, 루게르, 호흡기, 관절염, 신장, 당뇨, 생리불순. 자, 약의 피해와 같이 미세먼지도 같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약도 독이고 또 중금속이고 또 화학적이고 이렇다면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네요. 자, 자율신경을 교란한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많나 양을 봅시다. 조금만 더 해야 되겠네요. 미세먼지가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신경을 교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을 교란하면 몸이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고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성이 부포해 있습니다. 어느 곳을 찔러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신경은 크게 중추신경, 말초신경으로 구분합니다. 말초신경의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들 신경이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작용해서 이동과 배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몸이 미세먼지로 뒤범벅이 되면 교감신경은 재빨리 심장을 자극해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려 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40%고 교감은 60%인데 이것이 부교감신경은 장기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을 시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이 신경작용마저 방해해 신호를 제대로 보낼 수 없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접지 상태를 불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접지를 안 되게 한다 이 말인데, 이것은 먼지가 많은 곳에 스파이크가 일어나 불꽃이 튀는 이치와 같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붙어있는 중금속은 더욱더 신경을 교란하고 마비를 일으킵니다. 이때 몸은 불이 나가버려 정전 상태에 놓이는 탓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면역의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와, 이 신경선이 끊긴다. 자율신경이 끊긴다. 이 먼지 많은 곳에 가면은 교감신경, 또 부교감신경, 이 신경이 잘리게 되어버리면 감각 불능이 되어버리겠네요. 자, 면역 과잉을 유발한다. 면역 과잉. 면역은 뼈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며 각 부위에서 훈련을 받아 몸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3가지의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하얀 과립구 60%인데 이는 동그란 모양 안에 여러 과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속에 미세먼지 같은 이물질을 곰팡이 같은 찌꺼기를 청소합니다. 과립구는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활동을 개시합니다. 만약에 미세먼지로 교감신경이 과해지면 과립구들이 과잉 증상을 보여서 몸속 이물질과 정성물질을 혼동하는 탓에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래서 아토피가 생기고 백내장이 일어난다. 둘째, 림프구가 한 35% 되는데 임파구라고 하죠. 이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는 림프구는 몸 안에서 암세포, 독성물질,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으면 림프구의 기능이 떨어져서 암이 발생하고 과잉 활동을 하면 장기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 대식세포가 한 5% 되는데 이들은 특정 장기 안에서 청소를 맡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에 있는 마이크로파지 대식세포는 공기 속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이를 깨끗이 청소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대식세포가 싸워서 이렇게 한다. 과립구 60, 림프구 35%, 대식세포 이렇게 되어 있군요. 골수에서는 이렇게 또 혈소판이 하루에 70억 개가 생성이 되고 혈액은 하루에 20억 개가 생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계속해서 버리고 새로 나오고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미세먼지를 과잉 흡입했을 때 발생합니다. 미세먼지가 체내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면역의 이상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 몸의 면역 분포도는 한정적입니다. 즉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된다고 해서 면역이 마구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몸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양도 한정적입니다. 더구나 미세먼지가 체내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면역의 과잉 행동을 부채질합니다. 청소도 하고 방어도 해야 하니 정신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이때 몸 안에서 발생하는 독까지
해결해야 된다면 참 어렵겠다. 그래서 류마티스, 안구질환,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을 한다 이 말인데요. 그렇군요. 몸에 염증을 생성합니다. 염증이란 고름, 병원군이 오니까 우선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 반응으로 이들과 싸우면서 시체더미가 염증으로 나타납니다. 또 피부 면역과 항원이 싸우거나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질이 뭉쳐 나오는 경우에도 염증이 발생합니다. 몸 내부에서는 어떤 강력한 자극으로 생체 조직 변질이나 손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에 따른 염증성 질환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세먼지의 자극이 너무 강해 다발성 염증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붙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강한 작용으로 몸은 몇 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이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체내 고통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양이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나리라는 데에 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5가지 원인은 첫 번째 영양 부족입니다. 90가지 영양이 있어야 되고 변이 유전자, 세포 유전자의 변이, 염증 반응, 염증, 활성산소, 항산화 부족, 독소, 확진 및 감염, 인해 감염이 일어나는 이런 5가지가 질병을 일으킨다. 예. 이렇게 먼저 자율신경의 교란으로 심장 불균형과 부정맥이 염증을 일으키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압이 높아진 혈관은 탄성을 잃고 탄성을 잃은 혈관벽에는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결국 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뇌신경세포 손상과 함께 치매를 유발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섞여서 전성도가 높아진 혈액은 끈적끈적해져서 염증을 일으키고 전신세포의 염증을 실어 나르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합니다. 이때 몸은 염증으로 오염되고 몸의 반응이 둔해지면서 우리의 성품이 신경질적으로 바뀝니다. 신경질적으로 바뀐다. 몸의 염증은 독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염증을 잘 배출하지 않으면 몸은 점점 썩어갑니다. 전문가들은 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만 해결하면 치료가 빠르게 쉽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남아있는 한 치료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통해서 싸우고 난 그 잔해물들이 폭파가 로켓포가 떨어져서 그냥 온 도시를 부서뜨렸는데 그놈을 청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인데요. 문제는 미세먼지가 계속 염증을 만들고 아무리 약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매일 미세먼지가 몸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급성 염증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지구상의 문제를 어쩌면 좋을까요? 미세먼지. 자, 개개인이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